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의 천강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에 앞서서 아까 첫 번째 기조 연설 때 질문 나온 것 때문에 지금 조선 해운이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 모색을,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기랑 원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마침 해양수산부의 양진영 사무관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성철 사무관님 와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와 계신 이유가 최근에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 법안, 그 법안의 개발 이런 부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주시고, 보급 촉진, 이행, 인증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앞으로의 조선산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양 부처가 협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발표 내용이 대체연료하고 전기 추진이라고 정해놨고요.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이 5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선 해운 산업과 탈탄소화라는 주제로 인트로덕션을 드릴 건데요. 3단계로 좀 나눠 봤습니다. IMO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팔로업 액션을 정해놨는데요. 2018년부터 23년까지, 2023년부터 30년까지, 그리고 오버 30년, 2030년 이후로 이제 나눠놨는데, 주요 내용들의 골자를 살펴보시면 대체 연료라는 내용과 로우 카본, 제로 에미션, 그리고 디카보네이션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2019년인데요. 2020년 이후에 향후의 10년 또 그 이상은 이러한 주제들이 조선 해운에 있어서 굉장히 메인 테마가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IMO만 보면 좀 서운하니까요.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즉 미세먼지에 대한, 선박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게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는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에 대한 지정고시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 예고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미세먼지, 삭스, 낙서 같은 대기오염 물질들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적으로 뭘 해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연료를 어떻게 바꿔볼까라는 점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다양한 연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네모 박스로 쳐놓은 게 디젤 연료를 보실 수 있고요. 이 화살표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지향하는 점은 선박에서 쓰기 가장 좋은 연료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젤은 베스트 시나리오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LNG, 암모니아, 하이드로젠 같은 연료들은 사실상 이 화살표 내에 근접해 있지 않고 이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선박에 있어서는 제한된 선박 공간과 연료 적재량 등의 문제로 부피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젠을 쓰거나 암모니아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 친환경성은 좋아지지만 화물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걸 보여주는 장표가 될 건데요.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디젤이 부피 공간의 1을 차지할 때 LNG는 1.74, 그리고 액체 수소는 4.54입니다. 이거는 단열 공간을 제외했기 때문에 단열 공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2 또는 5 이상의 연료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화물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간 최적화를 위한 배치 설계라든가 벙커링에 대한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볼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선박에 있어서 경제성 부분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VLSFO, LNG가 경제적이라고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암모니아나 수소, 그리고 신캐스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 확보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친환경 그 연료를 쓰기 위해서 그 연료 가격이 점점 하락이 되고 있고,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LNG 연료 같은 경우는 이미 HOP 대비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죠. 향후에 써야 될 하이드로젠 같은 연료들은 현재도 HFO 대비해서 4.43배 이상의 연료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탄소세, 지원금 등의 정부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웰투 프로펠러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연료가 채굴이 돼서 또 생산이 돼서 실제 선박을 구동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지점에 있어서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좀 살펴본 건데요. 실제로 수소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수소의 경우에는 그린 수소, 즉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CO2라든가 이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두 그린 수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대체 연료를 쓸 때 생산 이후의 단계만 보지 말고 생산 단계부터 같이 비교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선박의 연료로서 이러한 대체 연료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살펴봤는데, 두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작은 선박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작은 선박은 뭐 태양광, 뭐 해수, 뭐 풍력 등을 이용해서 선박을 구동할 수 있겠고요. 또한 배터리 선박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노르웨이나 이런 데 쓰이는 차도선 같은 선박에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그런 선박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즉 배터리라든가 뭐 대체 연료들이 이러한 연안 선박 중심으로는 해외에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모두가 더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큰 선박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이제부터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연료 생산 및 저장 설비를 구축을 다 해야 됩니다. 액화수소 벙커링 터미널도 필요하고요. 아까도 제가 그린 수소 생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력, 풍력, 태양광 등을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 설비도 필요할 거고요. 이러한 생산과 저장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운송을 하기 위한 수소 운송 선박도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송 방법은 뭐 액화수소 운송도 있겠고, LOH처럼 다른 탄화수소에 수소를 붙여서 운송한 다음에 그걸 떼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연료들이 생산이 되고 또 저장이 되고 벙커링이 된 다음에 선박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오른쪽이 온보드, 그 다음에 왼쪽이 오프보드가 될 건데요. 오프보드는 수소, 암모니아, 뭐 바이오가스 등이 생산돼서 선박까지 오는 과정이고요. 이러한 그 가운데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메탄올 연료, 암모니아, 하이드로젠, 그리고 쇼어파워는 AMP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박 내로 공급이 되는 과정이고요. 결국엔 스토리징 탱크가 필요하고, 뭐 쇼어파워로 쓰려면 배터리를 써야 될 거고요. 이러한 대체 연료들이 연료전지 또는 제너레이터, 컨버션 엔진에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파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LPG, LNG는 현재로서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기술이 될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상용화된 추진선박 기술을 돕기 위해서 LNG 벙커링 베슬 같은 인프라를 열심히 구축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대체 연료 중에 하나인 에탄올과 메탄올의 경우에는 뭐 엔진 개발, 그리고 FGS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고요. 에탄올 자체의 고가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IGF 코드 같은 국제 표준이라든가 국제 지침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연료로 볼 수 있는 수소, 암모니아 등은 뭐 연료 엔진 개발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대형화, 상용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전기 추진이 이러한 대체 연료 시스템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결국에는 대체 연료를 쓸 경우에 프로펄전 시스템을 지금의 메인 엔진의 미케니컬
프로펄전 시스템에서 일렉트릭 프로펄전 시스템으로 바꾸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너레이터, 배터리, 연료전지가 전기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가 난다기보다는 열 폭주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 다수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료전지를 쓰기 위해서는 수소나 LNG를 연료전지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제 지침 등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고 선박용에 맞는 연료전지 기술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ESS 같은 배터리를 선박에 탑재한 사례가 한 350척 정도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추진용이라기보다는 보조 발전용으로 탑재된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로 페리선이나 이런 작은 연안 선박에 적용이 되고 있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선박의 주전원, 보조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SF 브리즈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이 선박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사이즈는 약 5메가와트 정도인데 아직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선박에 예를 나와 있고요. 해외 사례에 보면은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차이나 유럽 국가들이 주로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을 건조로 했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부산항만공사와 KR이 배터리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고 건조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탈탄소화 연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체 연료는 연료의 생산부터 추진까지의 전 단계에 걸쳐서 살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린 수소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성급은 파워 투 가스, 즉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기 등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한전등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소 연료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선내에 저장하고 운송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수소 카고 컨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올해까지 진행을 했고 올해 기본 설계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선박 내에서 전기 추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성급은 작은 선박보다는 중형급 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들은 배터리 전기 추진은 좀 힘들고요. LNG 발전기와 배터리 연료전지를 혼합해서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의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선박에 대한 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을 하고 실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를 직접 추진 전원용으로 쓰는 PEMFC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예측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명제는 디카보네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탈탄소화라는 걸 해야 되고요. 탈탄소화라고 하는 쓰이는 표현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하이드로제네이션은 아닙니다. 꼭 수소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메탄올, 메탄도 있겠고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대체 연료를 포함한 수소도 그러한 연료 중에 하나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2025년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겠고 2030년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겠고 2050년까지 디카보네이션을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대명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옵션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3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현재도 상용화되어 있는 LNG 연료를 그대로 쓰는 방식입니다. LNG 연료를 쓰면서 미세먼지와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스크러버를 달고 다니는 정도의 선박이 일단 2025년까지 대세를 이루게 될 거고요. LNG 연료만으로는 사실 EEDI 페이지 4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LNG 연료를 쓰는 엔진 후단에 CO2를 포집하는 EGCCS라는 것들을 선박에 탑재를 하면서 페이지 4, 페이지 5를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있기 때문에 LNG 추진 선박은 2030년 이후에도 주력 선종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LNG 추진 선박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 좀 더 미래를 보신다면 대체 연료를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메탄올, 바이오퓨얼 등을 쓸 수 있겠고 암모니아를 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의 장점은 MELGI 엔진 같이 기존의 그냥 엔진을
좀 개조해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페이지 4 이상의 EEDI 규제를 만족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배출 규제를 만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료를 쓸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연료의 수급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NG도 이제서야 수급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메탄올이나 바이오퓨얼, 암모니아 모두 전 세계 시장에 선박용 연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단계로 가면 수소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수소는 엔진에 직접 쓸 수도 있고 연료전지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엔진에 쓸 경우에는 고속 엔진 외에는 좀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수소 누출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 선박은 연료전지 시스템을 써야 될 건데 연료전지 시스템이 에너지 집적도를 높이고 가격을 다운시켜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추진 선박으로 본격적인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연료가 생산돼서 선박의 추진용으로 쓰일 때까지 전 단계에 걸친 연구 개발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연료의 생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거고 선박용으로는 수급 가능성을 특히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경제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대체 연료들이 선박에 공급되고 벙커링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선내 연료 저장에 대한 부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의 연료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내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제 발표 다음에 이재명 교수님 발표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연료 탱크에 대한 고민도 본격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연료 공급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엔진, 연료전지 등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